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여러분 책 애들이랑 잘 같이 읽고 계신가요? 요즘 문학이라는 장르를 다뤄보는데, 문학이 사실 참 어려운 점은 뭐냐면 애들한테 학습을 시키듯이 경험을 시키기에는 그냥 재미로 읽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도나 취향에 따라서 읽는 게 문학이지 이걸 뭘 추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그런데 재미와 취향을 따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읽게 되는 것들이 보통 다 비슷해져요. 귀결되죠. 뭐 학습 만화라든지. 즉 재미있는 건 좋은데 재미에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볍게 느낄 재미도 있고 조금은 생각하고 알아야 느껴지는 재미도 있거든요. 근데 막상 문학의 다양한 장르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재미에 비해서 아이들은 즉각적인 재미만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들은 그래서 이 책이 재미있다 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런 재미도 있어 라는 걸 아이들에게 경험시켜주기 위해서, 그 경험을 위해 추천드리는 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문학 분기 함께 같이 읽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추천드릴 책은요, 초등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고요. 자, 슈퍼토끼.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책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굉장히 생각할 만한 주제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이 책에 등장하는 슈퍼토끼 이름이 제빨라인데요, 간단하게 줄거리를 요약해드리면 엄청 빠른 슈퍼토끼가 하필이면 거북이하고 경주를 하다 지고 말아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화를 조금 뒤틀은 약간 패러디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달리기를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낙담을 하게 됩니다. 그랬던 토끼가 결국에는 다시 달리는 일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냥 재미있게 읽겠지만 그 재미 속에 아이들의 경험과 좀 잇대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든다면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 아이들 항상 경쟁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경쟁에 때로는 졌을 때 그 진 것을 수용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겠지만은, 이기고 지는 이 경쟁 자체를 아이들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이나 토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로 삼아보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문학은 우리의 간접 체험의 장르잖아요. 그래서 직접 아직 겪어본 좌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 같았으면 어떻게 느낄지와 같은 생각을 토끼 이야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재미를 끄집어내서 같이 대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책, 초등학교 2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천말 읽기 동시집. 저학년들의 시 감상, 시 창작, 이건 일종의 다 시라는 어려운 설명, 문학 장르보다는 말놀이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난주에도 1학년 학생들을 위한 말놀이 책 하나 추천을 해드렸었는데, 이 천말 읽기 동시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적으로 대단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마치 끝말잇기처럼, 게임처럼 어떤 특정한 단어를 던져주고 그 단어를 가지고서 무조건 내용을 만들어야만 하는, 근데 아이들은 사실 이런 걸 굳이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 스스로 이런 행동들을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천말 읽기 동시집도 그런 내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장하는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길다.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시들은 동어 반복되는 한 음가를 가지고서 말놀이를 하게 되는데, 길은 길어. 기린목보다 길고 코끼리 코보다 길어. 줄넘기 줄보다 길어. 길은 길어. 길은 확실히 길은 것 같은데 길이 기린목이나 코끼리 코하고 비교될 수 있는 그런 길이를 가진 그런 길인가? 약간 생각해볼만 하잖아요. 학교 가는 길, 학원 가는 길, 심부름 가는 길. 그러고 보니까 길들의 성격이 나오고, 길은 다 길어. 놀러 가는 길만 빼고. 자, 결국에는 시간으로 환산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데 느껴지는 어떤 곳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빠르게 느끼는 길.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면서도 사실 그 내용에는 물리적인 거리에 대한 감각을 우리 시간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일, 그리고 그것을 사물의 길이와도 비교하는, 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론으로 가르치면 너무 어렵지만은 그냥 말장난, 길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까? 그래서 아이들이 창작해 보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구나. 또 패러디 하듯이 이 시의 형식을 조금 차용해 와서 시를 좀 자신만의 아이디어로 만들 수 있도록 힌트를 줄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될 수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한국 문학을 전체적으로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이건 해외 문학이긴 하죠. 로열드 달은 참 저자의 특징상 클래식으로 소개하기에는 조금 현대적이고 완전 현대 작품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클래식하고 그런 느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들 정서에는 약간 올드할 수도 있어요. 초콜릿? 요즘 애들 초콜릿 많이 좋아하나요? 초콜릿 먹고 싶다 얘기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초콜릿이 상징하는 의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도 요즘 기준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찰리와 초콜릿 공장 하면 다들 재밌는 작품으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실제로 경험하는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대화를 나눠보면서 재밌니? 확인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줄거리는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캐릭터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아이들이랑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텐데 찰리가 등장하지만 찰리 외에도 초콜릿 공장이 초대받았던 4명의 경쟁자가 존재합니다. 다 하나하나씩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벌을 받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권선징악이라는 주제를 잘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찰리는 착한 아이니까 상을 받고 나쁜 아이들은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인 건데 사실 이런 클래식한 접근이 요즘 아이들에게는 조금은 어떻게 느껴질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지점들도 있다. 왜냐하면 이 책에서 너무 그걸 이분법적으로 다루고 있다 뭐 이런 어른들의 비판들도 좀 있거든요. 아이들은 실제로 근데 그런 내용들을 그냥 선하면 이제 주인공이고 악당들 뭐 이런 내용의 구조를 쉽게 이해하긴 할 텐데 과연 그 주제의식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찰리가 왜 초콜릿 공장을 이어받게 됐는지, 윈카 씨는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자, 이런 주제들에 대한 이해도를 문학작품을 통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개념적으로 질문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학습적인 의미도 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별똥 떨어진 곳. 이거 제목은 조금 생소하실 텐데 저자를 들으시면 하실 겁니다. 바로 정지용 시인의 책입니다. 시집이죠. 정지용 시인의 동시집은 사실은 흔치 않은데 왜냐면은 정지용 시인이 동시를 그렇게 많이 짓지는 않았어요. 시의 양이 좀 적거든요. 또 책 자체도 얇지만은 실제 작품은 더 적습니다. 근데 왜 추천드리냐? 정지용 시인의 한국문학으로서 그 작품의 특징을 본다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너무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외에도 뭐 윤동주 시인, 뭐 김소월 시인 다양하게 많지만은 특히 정지용 시인은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순수한 우리말의 아름다운 느낌으로 잘 전달하고 있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작품이 향수죠. 향수라는 작품.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되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자, 이거 사실은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돼요. 근데 말이 그냥 아름다운 것 같아. 내용을 모르고서 아이들한테 읽었을 때 그 느낌이 어떤지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권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런 시 같은 경우에는 그 차마 꼬맨들 이칠리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좀 궁금해요. 결국에는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아이들이 직접 느끼기에는 조금 힘든 정서일 수도 있습니다. 설명도 해주시고 사실 어른들이 좀 같이 공감하면서 읽을 만한 시집이 아닌가,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읽을 만한 그런 주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주제가 조금 어렵다면은 저는 바다와 같은 시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지용 시인 시집에 자연물들을 대상으로 한 시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바다와 관련된 시들이 몇 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오오오오오 소리치며 달려가니 오오오오오 연달아서 몰아온다. 말이 가져주는 어떤 재미가 계속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 문학의 정서를 아이들에게 조금 더 쉬운 단계에서부터 경험시켜 줄 수 있는 굉장히 시들이 짧거든요. 그래서 운율과 우리말의 아름다움 느끼고 자연물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심상들을 경험시켜 주기에 매우 적절한 책이어서 조금의 설명이 뒤따르면 좋을 것 같고요. 친절하게도 책 후반부에 정지용 시인의 시 3개라든지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한 해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큰 학생들은 시뿐만 아니라 뒤에 해설을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문학작품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중학생 이상이 돼서 학교에서 시험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요, 진짜 감상 능력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의 어떤 문학작품에 대한 비평, 그 비평적인 개념적인 언어를 가지고서 이 문학작품을 이해하거나 해설하는 일종의 문법을, 그러니까 문학적인 문법이죠. 문학에 적용되는 문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뒤쪽에 좋은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고요. 짠! 검찰관. 우리가 도스토옙스키라든지 톨스토이라든지 러시아 작가들 다 많이 아실 텐데 고골은 아시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고골은 왜 그 앞에 있는 작가들만큼 유명하지는 않냐면 희곡으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에는 희곡 작품에 유명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이 검찰관이라는 작품은요, 뭐 분량으로 보면은 사실은 한 160쪽, 70쪽 정도 되는데 이 작품이 희곡이다 보니까 의외로 글밥이 많지는 않아요. 따라서 분량상으로는 아이들이 읽을 만한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진짜 주제의식을 재미있게 경험하려면 조금 큰 학생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학년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6학년이나 중1 정도라면 충분히 더 잘 소화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왜 5학년식에 추천드리냐? 희곡을 읽게 하려고 그래요. 희곡하면 어떤 작품 생각나세요? 예를 들면 셰익스피어 생각나실 수 있습니다. 뭐 4대 희극 정도라면 괜찮을 것도 같은데 그와 유사하게 하지만 조금 더 읽기 훈련에 초점을 둔다면 이 작품도 굉장히 좋은 작품이거든요. 줄거리는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아이들에게도 실제로 이 작품의 경우에는 줄거리를 좀 미리 얘기해주고 읽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을에 중앙정부의 고위 관리인 검찰관이 내려오기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암행어사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런데 그 검찰관인 줄 알고 막 접대하고 엄청 떠받들었던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가짜였던 거예요. 웃기죠. 이 작품의 또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러시아 인물들이다 보니까 이름들이 되게 웃겨요. 뭐 예를 들면은 막 표도로비치, 그 다음에 루키치, 그리고 주인공 이름은 홀레스타코프. 자, 어쩌면 이런 이름들의 그냥 그 재미있는 느낌들을 그대로 살려가면서 우리 문학 말고 해외 문학, 근데 그 중에서도 좀 현대 작품들 말고 좀 클래식한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희곡 작품이기 때문에 꼭 이제 배워둬야 될 게 그 서술의 전개 방식이 여러 가지 이제 언어적 형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화도 있고 독백도 있고 뭐 방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독백이 왜 나와야 될까? 이거는 희곡에서 연기될 한 작품, 그러니까 그런 희곡의 구성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힌트가 되거든요. 따라서 어떤 말들은 독백으로 하고 어떤 말을 서로 간에 대화로 하는데 그 차이가 뭘지, 이런 부분들을 희곡의 구성이라는 걸 조금 배워가면서 읽는다면 굉장히 학습적으로도 효과가 있는 작품이어서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풀꽃입니다. 자, 나태주 시인이죠? 뭐 너무 잘 아시죠? 풀꽃 시리즈는 예전에 교보문고였나요? 큰 광고판에 있어서 전 국민이 다 알게 된 시 같은데,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풀꽃이 아닌 사람에게도 대입하는 그런 시기도 하죠. 그 나태주 시인의 시인데요. 6학년들 학생들한테는 이 시가 가져다 줄 재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즘 학생들이 힙합 좋아하잖아요. 힙합에는 라임이 등장하죠. 그래서 끝말을 맞춘다든지 약간 노래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 시, 나태주 시인의 시들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있는데요. 한밤중에 까닭없이 잠이 깨었다, 우연히 방 안의 화분에 눈길이 갔다, 바짝 말라있는 화분, 너였구나, 내가 목이 말라 나를 깨웠구나. 자, 라임도 존재하면서도 시인의 시선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재미있어요. 한밤중에 우연히 본 말라있는 화분이 목마르다는 소리를 나한테 하는 것 같아. 그 목소리 때문에 내가 깬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일상적인 경험을 시인의 시선으로 바꾸어서 포착해내고 표현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시의 매력인데, 그런 매력을 잘 보여주는 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집을 감상하는 느낌으로 조금 6학년 정도의 정서에 잘 맞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입니다. 자,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뭐 이제 작품 소개는 좀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두가 다 알고 계신 작품이니까요. 일단 이걸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읽습니다. 물론 읽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지만 일단 읽으면서는 재밌다고 느낄만 하고요. 다만 그 주제의식, 쉽게 말하면 꼰대 같은, 우리 반에 있는 엄석대 같은 존재, 우리가 어떤 상징되는 문학적으로 너무 대표적인 어떤 캐릭터잖아요. 엄석대를 이해한다는 거, 이건 뭐 기본이 되는 내용일 텐데,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그 시대 배경이 요즘과 좀 다르다 보니까 요즘은 이런 친구가 주변에 잘 없는 듯해요. 그런데 이 작품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식, 예를 들면 엄석대 같은 존재 밑에서 굴종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 것인지, 아니면 그에 맞서서라도
정의롭고 정직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맞설 것인지, 자, 이런 선택은 사실은 아이들도 직접 직면하는 상황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상황으로 보면 조금 올드하게 느껴지지만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주제의식은 여전히 중요하고, 또 엄석대와 같은 이런 인물들, 어떻게 보면 이후에 한국 문학 작품들을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학교에서 문제 풀면서도 많이 만나야 될 텐데, 그 캐릭터가 상징하는 사회 구조적인 의미 등에 대해서 떠올려 볼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읽는 재미가 있고 단편이 아닌 중편이기 때문에 제법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 자,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학생들에게는 읽는 힘을 길러주기도 하고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점. 자, 그 점에서 꼭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실 꼭 1학년 아니고요, 중등 단계 어느 시기에 읽혀도 좋은 작품입니다. 최근에는 약간 판본들, 요즘 버전으로 좀 나온 것들도 있어서 표지도 좀 예쁘고 읽기에도 편한 형태로 윤문된 내용들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학생들한테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2, 3학생들을 위한 도서, 짠! 무진기행. 자, 이 무진기행, 김성옥 씨, 우리가 사실 한국 문학의 어떤 천재들 중에 한 명이라고 지칭되는 그런 작가의 너무 유명한 작품이죠. 무진기행. 다들 이 무진기행 하면 떠오르시는 장면이 있을 거예요. 바로 마지막 장면이죠.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은 무진읍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이러고 끝나요. 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읽는 문학 작품의 경우에는 서사가 약간 내러티브가 권선징악이라든지 또 주제의식으로 끝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운이라는 걸 굉장히 강하게 남기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어떤 인물의 복잡한 심리 묘사, 그가 과연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리워했던 것인지 아닌 것인지, 어쩌면 조금 실존이라고 하는 거, 약간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어떤 주제들을 던지는 건 분명한데요. 이 무진기행 정도 되는 작품이 바로 중3 정도, 그리고 고등학교 시기로 넘어가면 다뤄지는 조금 복잡 미묘한 인간의 심리 묘사를 다루게 되는 작품으로, 그 이전까지 중등 단계에서 다루는 조금은 평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플롯에서 좀 업그레이드 되는 경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긴 하고 뭔가 느낌은 오지만 정확하게 작품 주제의식을 이해했는지 좀 스스로 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 사피엔스 나온 이제 약간 작은 이거 시리즈 판본, 이거 문고판이라고 하죠. 이 시리즈인데 저는 이 시리즈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작품이 짧아요. 무진기행이라는 작품이. 근데 그 뒤에 등장인물과 줄거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그 일종의 해설이 또 따라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특히 작품 해설을 통해서 이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였구나 라고 한 번 더 던져주면 생각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경험으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린 단계지만, 문학 작품으로 이제 그 어떤 주인공의 행동이나 심리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계에 있는 아이들에게 단순히 이제 네가 재미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읽어라기보다는 이 문학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서가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는 감각을 키워줘야 되고, 그 지점에서는 해설도 유용하다. 그래서 작품 읽고 나서는 해설을 조금 읽으면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사피엔스 시리즈들이 그렇게 한국 문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품을 풀로 읽지만은 학습적인 의미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리즈여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책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추천일 뿐이고 필독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습적 의미에 조금 초점을 두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없으니 자기 학년 꼭 아니더라도 재밌어 보이는 책 한 권 건져서 아이들과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주에 또 재밌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